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 논문 리뷰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Time Series Forecasting for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Using Invariant Learning이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그럼 해당 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먼저 제한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론의 이름은 Time Series Forecasting for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by Invariant Learning의 이 특정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포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당 방법론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제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분포 변화를 OOD 관점에서 완화하고자 인베리언트 러닝이라는 기법을 통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데이터 내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고려를 하고 있고, 이러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한 방법에서 인베런트 러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제한 방법론에서의 어떤 하나의 간략한 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선 내용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 변화나 이 OOD, 그리고 이제 인베리언트 러닝과 같은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었는데, 이 단어들이 무엇인지 이 제한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간략한 백그라운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연구가 이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 변화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필연적으로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인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정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이제 한다면,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말을 한다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이나 분산 등의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정상성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강정상성이나 약정상성 등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이 해당 부분에서는 강정상성을 이제 예시로 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정상성이 결국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서 추세나 계절성과 같은 어떤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조금 더 이제 수식적인 예시를 통해서 본다면, 이 다음에 예시가 있을 때 현재 시점이 이제 1 시점부터 t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t 시점부터 임의의 시점인 타우 시점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 이 fx가 존재할 때 이 타우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그리고 이제 이 t에 대해서도 어떤 값이 들어가도 1부터 t 시점까지의 어떤 조인트한 디스트리뷰션과 t 플러스 1 시점과 이 t 플러스 타우 시점까지의 이 조인트한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 정상성이 보장될 때의 이 수식적인 특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정상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는 같다라는 것이 이 정상성이라는 상황에서의 이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저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어떤 시즈널리티, 그리고 컨셉 드리프트, 체인지 포인트 등과 같이 어떠한 변동성을 가지는 특성들로 인하여 정상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의 특성상 시간에 따라 특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수집되어지는 데이터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로 시간 변화에 따라 분포가 변화하여 데이터 내재적으로 어떤 논스테이셔너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조금은 이질적인 형태의 데이터 모달리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시계열 모델의 제네럴라이제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이제 낮은 성능을 야기하게 됨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분포 변화로 인한 이 통계적인 특성 변화를 잘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포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제 컨셉 드리프트나 non stationary 프로세스와 관련이 되어서 발생하는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입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이 첫 번째 케이스의 하위 집합이라고도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둘을 구분한 이유는 이 둘에 대한 어떤 해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실 이 제한 방법론에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방법론에서는 이 첫 번째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를 중점적으로 이외 백그라운드에서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세미나 자료들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대부분의 딥러닝 기반 접근 방식들은 어떤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다를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 기반 접근 방식들은 이 스테이셔너리한 타임시리즈 데이터에서는 당연히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분포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다양한 분포 변화를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다음 장표에서 이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시계열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때 어떤 하나의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이제 일정한 비율로서 자르고 난 후에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하여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당 예시를 보시면 이 검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이 파란색 부분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 부분은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정말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검은색 부분으로 학습한 모델이 이 보라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말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하게도 모델이 잘 예측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는 점이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 어떤 가장 큰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이 버틀넥 중에 하나이고, 이를 이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특정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시계열 데이터들이 이 시간 변화로 인한 필연적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는 그러한 데이터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에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모델에 이 시계열 데이터들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예시에서는 어떤 이 forecasting 태스크를 가정을 하고 이 시계열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 모델에 이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는 구조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는 어떤 룩백 윈도우 내부에서, 그리고 이제 각 룩백 윈도우 간에서, 그리고 이제 룩백 윈도우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구간인 이 forecasting horizon 간에서 발생하는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룩백 윈도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당연히 저희가 이 하나의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연속된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면 이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어떠한 분포 변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예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을 잘라가지고 이 분포를 확인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는 이 시계열 데이터가 동일한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룩백 윈도우 간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 하나의 룩백 윈도우와 하나의 포캐스팅 호라이즌이 하나로 묶여서 이제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인스턴스 단위로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인스턴스 말고도 수많은 인스턴스들이 존재할 텐데 각 인스턴스마다 이 룩백 윈도우 간의 어떤 분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인 각 룩백 윈도우 간 발생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룩백 윈도우와 포캐스팅 호라이즌 간에 발생하는 분포 변화입니다. 이는 이제 이 다음에 예시를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룩백 윈도우가 있고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이 있을 때 이 룩백 윈도우와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 간의 분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C번 그 서브 피규어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저희가 예측을 해야 하는 구간인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과 저희가 모델에 실질적으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룩백 윈도우의 분포가 서로 이제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룩백 윈도우와 포캐스팅 호라이즌 간에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체적으로 최근까지는 어떤 모델 어그노스틱한, 그러니까 어떤 다른 폴캐스팅 모델들을 백본으로 사용하고 이 백본 폴캐스팅 모델에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는 이 플러그인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 모델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을 추가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해당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들의 기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해당 장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OOD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왼쪽 피규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왼쪽 피규어를 보시면 이 해당 피규어에 이 어떤 강아지들이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강아지들을 분류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왼쪽에 있는 강아지들은 저희가 학습에 사용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분포에 속한 강아지들이고 이 오른쪽은 이 실제로 테스트할 시에 마주하게 되는 이 테스트 분포에 속한 강아지들의 이미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강아지의 사진들, 즉 이제 어떤 강아지의 얼굴형이 비슷하거나 이 사족 보행을 하고 또한 이제 어떤 털이 나 있다라는 등의 강아지의 대표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셋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반대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하는 강아지의 이미지도 존재를 하지만 어떤 비슷하지만 강아지와 어떤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이미지들과 조금 이제 다른 특성의 데이터가 이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Out of Distribution이라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이때 이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이라는 것은 모델이 어떤 트레이닝 분포, 이 P트레인과 이 서로 다른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분포인 이 P테스트에서도 이 모델이 동일하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이라는 이 연구 분야의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오른쪽의 수식들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expected risk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떤 저희가 원하는 전체 데이터의 모분풀을 알고 있을 때 이 전체 모분풀에 대해서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이 expected risk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모분풀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모분풀에서 추출한 표본 분포들을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나 테스트 데이터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표본 분포에서 계산하는 어떤 그 값을 이 엠피리컬 리스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본 분포에서 계산하는 엠피리컬 리스크는 실제로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서 평균 손실을 계산한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이 엠피리컬 리스크를 그리디하게 최소화하는 ERM, 이를 이제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를 수행하여 평균적인 학습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저희가 이 해당 수식들을 뭐 잘 알고 있지는 않으셨어도 어떤 데이터 기반 학습 방법론들을 사용할 때 이러한 방법론들을 이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대부분의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같은 분포에서 IID하게, 즉 이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로 샘플링 되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깨지게 된다면 다양한 분포 변동 유형이나 환경마다 달라지는 우연적인 상관, 이제 스퍼리어스 콜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에 가적합되어서 엠피리컬 리스크 자체는 0에 가까워져도 트루 리스크는 이제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학습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면 ERM으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해당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ERM은 전체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학습 데이터 내에서 계산된 평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테스트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을 환경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단에 이 피규어를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강아지 이미지들 뿐만 아니라 이 강아지들 이미지와 다음과 같이 이제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미지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단에 어떤 이 P라는 분포를 보실 수 있는데, 이 P는 강아지 전체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어떤 모분포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모분포에서 다양한 어떤 표본 분포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표본 분포들이 수집된 맥락을 이 environ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nvironment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단순히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나 테스트 데이터셋의 구분을 넘어서 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맥락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예시에서는 이 배경색과 그리고 이제 강아지의 종으로 이 구분된 어떤 특성으로 이 구성된 이 environment들이 다같이 P1, P2 그리고 이제 Pn까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신 P1부터 Pn까지의 여러 개의 environment들이 존재를 하고, 이 environment들은 이제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heterogeneous environment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environment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강아지의 종과 이 해당 이 P1 environment 같은 경우, P1에 속하는 environmen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포메라니안 종의 강아지들이 초록색 배경을 가지는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고, 이 P2 분포를 이루는 environment들은 이 하얀색 배경에서의 이러한 시바견들이 수집된 그러한 분포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해당 장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강아지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과 이 배경색은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은 이제 배경색과 같은 어떤 spurious correlation, 즉 이제 잘못된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스파레스 코릴레이션이란 X와 Y 사이에 통계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과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모델은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피처에 의존하기 때문에 OOD 상황에서의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 P1 분포와 이 P3 분포까지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강아지들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분포의 데이터들을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이 Pn-1에 속한 이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같은 이제 강아지의 형태를 분류하는 모델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자 할 때 사실 저희가 어떤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를 이제 잘 분류를 하지 못해야지 이제 정상일 것이지만 이 P1이라는 데이터에 이 초록색 배경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Pn-1에서도 이 초록색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강아지의 정말 본질적인 특징, 이 얼굴형이라든지 어떤 털이 있다든지 이러한 특징에 기반하지 않고 이 배경색에 의존하여서 이 Pn-1 분포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제 강아지라고 이제 잘 분류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상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다는 것이 해당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이어져서 저희는 그럼 모델이 정확히 어떠한 피처를 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때 모델이 진정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환경, 이 P1부터 Pn까지의 모든 환경들이 존재할 때 이 모든 환경에서 공유하면서 변하지 않는 인베리언트한 피처, 즉 이제 인과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예시에서 보시면 저희는 이전에는 이 배경색들이 있어서 이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바이어스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배경에 대한 특성이 아니라 이 강아지 형태 자체에 대한 특성은 이 모든 환경에서 공유되지만 이 배경색은 환경마다 달라지는 베리언트인 피처이기 때문에 이 베리언트한 피처가 아니라 이 강아지의 형태와 같은 인베리언트 피처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OOD 상황에서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의 목적은 결국 전체 환경에서 공유하는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인베리언트 피처를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만 있다면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모델이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인베리언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베리언트 러닝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는 여러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예측 규칙을 학습하여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의 수식을 보시면 이 인베리언트 러닝의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인베리언트 러닝 방법론들에서 이와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 이제 방법론에 맞게 사전 정의된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 논문 리뷰에서는 해당 펑션만 이제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해당 펑션을 보시면 이때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모든 가능한 환경 중에서 가장 나쁜 성능을 보이는 환경을 선택을 하고 이때 이 선택된 환경에서의 어떤 기대 손실을 어떤 이 리스크 값으로 이제 사용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의 평균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이 인베리언트 러닝에서는 가장 worst performing environment, 즉 이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의 엠피리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모든 환경에서 어느 정도 공통으로 잘 작동하는 이 규칙을 학습하여서 보지 못한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인베리언트 러닝에는 기본적인 가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먼저 입력 피처 전체 입력 피처 X는 어떤
인베리언트 피처와 베리언트 피처의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당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 베리언트 피처이고 인베리언트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강아지의 특성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을 때 엔바이러먼트 자체가 구성을 하게 하는 피처가 어떤 배경색과 이제 강아지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어떤 이 강아지의 종 그리고 이제 그 배경색과 같은 여러 가지 피처들 중에서 저희는 이 인베리언트한 피처, 즉 이제 어떤 강아지의 고유한 특성들을 잘 분리해내고 학습하여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인베리언트 러닝의 기본적인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ufficiency 그리고 invariance property가 있는데 이후 페이지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nvariant 러닝의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인 sufficiency property와 invariance proper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이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해당 그림을 보시면 어떤 각 엔바이러먼트들마다 서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모든 환경마다 공유하는 특성, 즉 이제 모든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이 인베리언트 프로퍼티를 이제 학습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해당 예시에서는 어떤 배경색이나 종이 아닌 이 강아지의 전체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인베리언트한 피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 sufficiency property 그리고 invariance property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invariant한 property, invariant한 이 피처가 있을 때 이 invariant한 피처가 어떤 매핑 펑션을 통한 후 어떤 랜덤한 노이즈와 더해진다면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sufficiency property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xi, 즉 이제 인베리언트한 피처는 모든 환경에 걸쳐서 일관되게 y 예측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sufficiency property에서 가정하는 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invariance property를 보시면 이는 모든 환경 내에 속한 환경 i와 j가 존재하고 각 환경 내에서의 인베리언트한 피처 xi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즉 이제 환경이 달라져도 인베리언트한 피처와 타겟의 관계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하게 된다면 이 xi 즉 인베리언트한 피처는 y 예측에 충분하고 동시에 모든 환경에서의 불변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베리언트 러닝은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최적의 OOD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기반 지식들을 바탕으로 제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계열 예측에 인베리언트 러닝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한 연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에서도 다뤘었던 것처럼 이 제한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동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데이터 기반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분포가 동적으로 변동하는 특성, 즉 이제 디스트리뷰 시프트가 존재하고 이 시계열 예측의 내재적인 복잡성은 관찰되지 않은 외생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들로부터 이 y 변수들이 있고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y 변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때 이 주어진 x 변수들이 y 변수를 예측함에 있어서 최적으로 구성된 변수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2번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이 시계열 예측 과업에서는 이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Out of Distribution in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태스크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능력이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분야에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들은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이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내의 모든 상관관계를 그리디하게 학습하여 평균적인 학습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상관관계가 테스트 시점의 새로운 분포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OOD 제네럴라이제이션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제안연구에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OOD 일반화 문제를 인베리언트 러닝을 통해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OOD 제네럴라이제이션을 시계열 예측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를 위한 방법인 이 인베리언트 러닝을 어떻게 시계열 예측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베리언트 러닝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목표 변수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인베리언트 러닝의 컨벤셔널한 어썸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들에 기반하였을 때 이 인베리언트 러닝을 시계열 예측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 어려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각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이 시계열 데이터에는 타겟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이 관측된 데이터들과 함께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타겟 베리어블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전기 발전량이라는 값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관측된 변수들인 기온, 습도, 요일, 공휴일 여부들을 어떤 포캐스팅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이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이 관측된 변수들, 이 기온, 습도, 요일, 공휴일 여부 등이 이 전기 발전량을 예측함에 있어서 매우 이제 유의미한 피처들일 수 있는데, 이들 외에도 이 전기 발전량 모델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unobserved variable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일하게 시계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일사량과 같은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정부 정책이나 이벤트와 같은 것들이 이제 unobserved variables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저희는 unobserved core variables로 칭하고 이를 이제 Z라고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Z는 데이터셋 전체 또는 이제 룩백 윈도우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가정하는 그러한 변수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인베리언트 러닝의 이 기본적인 컨벤셔널한 어셈션을 만족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XI로부터 저희는 이 Y를 바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여야 하겠지만,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측할 수 없는 변수인 이 Z가 존재하고, 이 Z가 X, Y와 함께 이 Y의 모델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unobserved core variables Z의 존재로 저희는 이 인베리언트 러닝의 이 컨벤셔널한 어셈션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때 인베리언트 러닝의 이 컨벤셔널 어셈션으로는 다음과 같이 sufficiency property 그리고 invariance property가 있었는데, 이 각각을 어떠한 방식으로 위반을 하게 되는지 이후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fficiency property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인베리언트한 피처인 이 XI가 임의의 매핑 펑션을 통해 모델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랜덤 노이즈를 더해주게 된다면 이 Y 값을 이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sufficiency property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즉 이제 인베리언트한 피처인 XI는 Y 예측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존의 가정이었는데, 이 Z의 존재로 인해서 이 sufficiency property의 수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즉 이제 xi도 물론 이제 y 예측에 충분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저희가 관측하지 못한 이 z가 함께 모델링이 되어서 이 모델링된 값에 랜덤 노이즈가 더해짐으로써 이 y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저희가 정확한 y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z 값도 필요한데 사실 이 z는 이제 저희가 관찰 불가능한 변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z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xi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모델이 이 관찰 가능한 변수인 xi를 과도하게 해석하여서 이 과적값을 이제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unobserved core variables인 z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nvariance property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가정 하에서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 xi given y, 즉 이제 xi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분포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z의 존재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만약 z가 환경에 디펜던스하다면, 즉 이제 z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면 저희는 결국 이 xi given y, 즉 이제 xi에 대한 y의 조건부 분포가 환경마다 달라지는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제 z가 환경에 따라 달라지면 이 xi와 y의 관계가 인베리언트 하더라도 이 z에 대한 마지널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 환경 종속성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이 z의 존재 때문에 인베리언트 러닝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z를 고려해야만 이 시계열 예측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인베리언트 러닝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환경 레이블 없이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관측하는 변수는 기온, 습도, 요일, 공휴일 여부와 같은 값들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환경 레이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환경 레이블은 보통 이렇게 범주화된 형태를 의미하여 각 데이터가 수집된 맥락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강아지들의 예시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강아지 사진이라는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초록 배경이나 포메라니안 종으로 구성된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실제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환경 구분이 사전에 주어지지 않고 단순히 연속적인 값들만 관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거나 라벨링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제한 연구는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분포 변화를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인베리언트 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계열 예측에서는 태스크의 구조적인 특성과 시계열 데이터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기존의 인베리언트 러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기존의 가정과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부분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챌린지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타겟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변수 Z의 존재는 인베리언트 러닝의 컨벤셔널한 어썸션을 위반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컨벤셔널 어썸션 같은 경우에는 이 sufficiency 프로퍼티와 인베리언스 프로퍼티가 있었습니다. 이 Z가 이 두 가지 프로퍼티에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끼치느냐를 이제 오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sufficiency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Z로 인한 변동성을 Xi로만 억지로 설명하려다 가적합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인베리언스 프로퍼티에서는 환경에 따라 Z의 분포가 달라지면 인베리언트해 보이던 피처들도 실제로는 베리언트하다는 베리언트 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로는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환경 레이블 없이 수집된다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계열 예측 데이터셋에서는 이 환경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제 템포럴 엔바이러먼트의 복잡성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어노테이션 하기가 어렵고, 사실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적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이 대부분의 인베리언트 러닝 방법론들에서는 명시적인 환경 레이블을 필요로 하며 환경 레이블 없이는 학습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물론 이제 다양한 이 환경 레이블이 주어진 데이터셋들이 다른 도메인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 추론 방법들 역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환경 추론 방법들이 이 시계열 데이터 특성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부적합한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 연구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계열 예측에 인베리언트 러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희가 관측하지 못한 변수인 이 Z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구에서는 이 Y를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베리언트 러닝과 엔바이러먼트 인퍼런스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성 있는 타겟인 이 Y 서피션시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래의 y를 입력 xi에 대해서 디터미니스틱한 부분과 언설턴티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xi에서 직접적으로 y를 예측하려고 하면 숨겨진 변수 z에 의해 다양한 에러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xi로부터 디터미니스틱하게 이 예측 가능한 부분을 따로 떼어낸 이 y sufficiency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y sufficiency를 타겟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 sufficiency property와 invariance property에 대한 기존의 assumption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그 결과 invariance 러닝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제 논리적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요약을 한다면 단순히 원래의 y를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x로부터 안정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인 y sufficiency를 새롭게 타겟으로 정의함으로써 인베리언트 러닝을 시계열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해당 방법론의 핵심적인 모티베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제안 방법론의 이름은 FOIL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FOIL이라는 방법론은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OOD를 위한 첫 번째 인베리언트 러닝을 적용한 첫 번째 연구로 이 모델 어그노스틱한 프레임워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습되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먼저 이 백본 모델이 존재할 것이고, 이 백본 모델은 이제 의미의 시계열 예측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이 FOIL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학습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먼저 헤드 리그레서와 엔바이러먼트 리그레서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 리그레서 같은 경우에는 백본 모델을 이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최종적인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 엔바이러먼트 리그레서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정하는 환경별로 어떤 예측값을 도출하게 되는 그러한 러너블한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체적인 수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포캐스팅 백본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 백본 모델을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학습된 백본 모델의 웨이트는 프리즈를 한 후에 이 엔바이러먼트 리그레서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순회하여 각 시점마다 환경 레이블을 부여해 이 3단계에서의 메타 정보로서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 3단계에서는 이 1단계에서 학습된 모델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저장된 환경 레이블을 바탕으로 재학습을 해주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그림 상으로만 보면 이 두 번째 단계와 이 세 번째 단계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이 되는 것처럼 피규어가 그려져 있지만, 실질적인 코드 상에서는 이 2단계가 수행된 후에
2단계가 수행된 후에 이 3단계가 학습이 되는 방식으로 코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저희가 3단계에 학습된 모델만을 바탕으로 이 최종 예측값을 내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포일이라는 모델에 존재하는 크게 세 가지의 모듈들이 있는데 이 각 모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크게 세 가지의 모듈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라벨 디컴포지션 컴포넌트,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 엔바이러먼트 인퍼런스 모듈, 그리고 타임 시리즈 인바이러먼트 러닝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라벨 디컴포지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관측된 Y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 Y 서피선스를 근사하는 모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MTI로 기재되어 있는 Environment Inference 모듈은 기학습된 모델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템포럴 인바이러먼트를 추론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바이러먼트 러닝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이 Environment Inference 모듈로부터 추론된 엔바이러먼트들을 바탕으로 기학습된 모델로 하여금 다시 이 인베런츠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라벨 디컴포징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한 연구의 목적 자체가 저희가 어떤 관측되지 않은 변수인 Z의 영향을 받는 이 Y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베리언트 피처인 XI로부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 Y 서피션시를 이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프레임워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 디컴포징 컴포넌트의 목적은 이 Y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Y 서피션시를 근사하는 것이지만 사실 저희가 이 Y 서피션시를 정확하게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실 이를 얻었다고 해도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Y 서피션시를 얻기 힘든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어떠한 근본적인 제네레이션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러한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 unobserved variables인 이 Z로 인해서 이러한 Y sufficiency를 정확하게 얻는 것은 사실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이 해당 모듈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이 Y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Z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서러게이트 로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Y sufficiency를 직접 구하지는 않고 이 Z의 영향을 제거한 로스로 간접적으로 Y sufficiency를 만들 수 있게끔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모듈 자체는 아니라 어떤 로스 시에 적용하는 테크닉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가정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 해당 가정은 Y sufficiency, 그리고 Z가 다음과 같이 어떤 덧셈과 곱셈에 의한 관계식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당 수식을 보시면 이 Q 그리고 알파 그리고 이제 베타라고 보이는 임의의 매핑 펑션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Y sufficiency와 Z가 Q라는 임의의 매핑 펑션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Y라는 이 예측값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해당 수식을 조금만 더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저희가 이 Y sufficiency 자체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베리언트 피처인 XI로부터 디터미니스틱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알파와 베타 같은 부분은 이 Z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Y sufficiency의 어떤 증감 비율을 내뱉는 부분, 그리고 이제 베타는 이 Z를 입력으로 받아서 Z에 의한 어떤 편향항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실제 현상이 이 두 효과의 조합으로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산형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나 이제 아니면은 경제학에서의 필립스 곡선 등과 같이 이 해당 방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실제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러한 관계식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는 설명 변수 Z가 원래 Y에 주던 영향을 그라운드 트루스 Y와 예측값 Y 햇의 잔차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정의한 y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이 y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한다면 저희는 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y 평균과 y의 분산에 대해서 이 y를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면 저희는 이 정의된 수식하에서 이 알파 z와 이 베타 z가 모두 소거됨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이 z의 영향을 모두 제거한 이 노멀라이즈드 y 서피션스 값으로써 이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한 연구에서는 Z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레지듀얼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통한 서로게이트 로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예측값인 y hat과 그 실제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부분인 y에 대해서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줌으로써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서 평균을 빼주는 부분을 바탕으로 어떤 더해주는 항인 어딕티브 이펙트인 이 베타 Z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분산으로 나눠주는 부분을 통해서 멀티플리케이션 이펙트인 이 알파 Z를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게이트 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이는 결국 이 y와 y hat 값의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 준 값으로서 로스를 계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벨 디컴포징 모듈이 컴포넌트가 어떠한 모듈 자체가 아니라 로스 시에 적용하는 테크닉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엔바이러먼트 인퍼런스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모듈은 레이블이 없는 엔바이러먼트 자체를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후 이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 인바이러먼트 러닝 모듈에 엔바이러먼트 레이블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모델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모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모듈에서의 과정은 이 엔바이러먼트 스페시픽 리그레서를 학습시키는 M 스텝과 엔바이러먼트 라벨을 이제 할당하는 과정인 이 스텝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M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 스텝에서는 어떤 프레트레이닝된 백본 모델이 존재할 때 이 백본 모델의 웨이트 자체는 프리즈한 후에 이 최종적인 예측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예측값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헤드가 있을 때 헤드의 바로 전 단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길이인 h by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의 히든 디멘션인 d 모델로서 이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각 환경의 스페시픽한 리그레서를 바탕으로 환경별 예측값을 도출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는 리그레서 자체는 아니고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있고, 이 러너블한 파라미터와 레프레젠테이션의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 환경별 예측값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이 웨이트의 어떤 형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environment weight를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을 위해서 각 environment별 리그레서를 최적화하여 각 환경의 데이터를 더 잘 적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로스를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스는 이제 추론된 환경 집합에 대해 평균적인 예측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이 입력 X는 포캐스팅 백본 모델을 통과하고 어떤 그 환경별 리그레서를 통과한 후에 이 환경별 리그레서를 통과함으로써 얻어진 이 예측값의 실제값에 대해서 이 sufficient loss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텝에서는 저희가 전 단계를 통해서 구한 이 각 환경별 예측값이 있을 때 이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IRN 방식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준 후에 이 각 환경별 그 예측값에 대해서 최소 에러를 가지는 환경을 선택하여 이 해당 환경으로 이 할당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 아래 수식을 보시면 이 XT를 어떤 백본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한 후에 이를 환경별 레그레스에 넣어서
이 얻어진 예측값과 실제 YTY 비교를 통해서 모든 환경 중에서 가장 그 작은 로스를 가진 환경만을 선택해서 이 시점에 이 환경으로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인접성을 보장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변에 할당된 환경 내에서 메이저리티 버팅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해당 과정에서는 이 아래 수식을 보시면 t-r부터 t 플러스 r까지의 구간 내에서 추론된 환경들을 모아서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을 선택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당 예시를 보시면 저희가 이 각 시점별로 할당된 이 환경이 이 색깔별로 다르다라고 이제 보았을 때 저희는 R을 1로 설정을 해준 후에 결과값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잘 이제 어떤 메이저리티 버팅이 잘 수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IL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L 과정은 사실 엄청 특별한 방법론을 사용해 주는 것은 아니고 TEI 과정에서 구해진 환경 레이블과 IRN을 기반으로 백본 모델을 재학습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즉 인베리언트 피처 XI의 정보를 모두 담고 인코딩할 수 있도록 백본 모델을 재학습함으로써 인베리언트 피처와 충분한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Y 서피션시 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재학습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의 항으로 구성된 이 로스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IRN 방식을 통하여 Y의 예측 가능한 부분인 이 Y 서피션시 값을 학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의 포캐스팅 모델들과 동일하게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하여 모델을 학습시켜주기 위한 텀이고,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초록색 부분은 이 TEI에서 구해준 환경 레이블을 바탕으로 모든 환경에서 균등된 성능을 강제하기 위한 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록색 항의 목적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인베리언츠 러닝의 과정 중 하나인 이 인베리언스 프로퍼티의 보장을 위한 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항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로스를 계산할 때 저희가 예측값과 실제값의 로스가 이제 구해지게 되는데, 이때 저희는 각 시점별로 어떤 환경인지를 알고 있으므로 이 로스를 각 환경별로 구분한 후에 이 계산을 해준 것이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이 각 환경별 로스에서의 분산을 계산을 해줌으로써 이 초록색 부분이 이 계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로스를 통해서 모델을 재학습시킴으로써 이 원본 포캐스팅 백본 모델을 인베리언트 피처인 XI의 정보를 모두 담고 인코딩할 수 있도록 재학습시켜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험의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시계열 예측 분야의 기본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 4개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주고 있고, 이 각 데이터셋에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이 룩백 인도어는 이제 96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프레딕션 랭스는 24에서 720까지 늘려가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IL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 자체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룩백 인도어를 36으로, 그리고 프레딕션 링스도 4에서 24까지로 이제 제한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중에서 이 엔바이러먼트 레이블을 필요로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K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미리 정의된 이 엔바이러먼트 레이블을 사용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백본 모델러는 인포머, 크로스포머, 패치 TST를 이용을 해주고 있고, 이 비교 대상인 이 베이스라인에 대해서는 이 레브IN 그리고 논스테이셔너리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또한 이제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분야에서의 이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열 예측을 위한 어떤 분포 변화 보정 방법론들을 이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과 같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테이블을 보시면 그냥 이 하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백분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를 의미하고, 이 노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들은 이 백분 모델에 제한 연구를 붙여서 이제 사용을 했을 경우의 실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제한 연구가 모든 데이터셋과 예측 길이에 걸쳐서 일관되고 유의미하게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SE 평가 지표에서만 보았을 때 최대 85% 향상을 보이며 제한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고, 기존 소프트웨어 모델이었던 패치 TST에서도 제한 연구를 적용함으로써 일관되게 성능을 높이고 최대 30%의 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았던 인포머 모델에서는 제한 연구를 적용했을 때 훨씬 큰 개선을 보이고 있어서 한 자릿수 이상 개선되는 등 이제 큰 성능 향상을 이제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중 하나로는 이 장기 제한 연구를 적용을 했을 때 장기 예측보다는 단기 예측에서 더 뛰어난 성능 개선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 장기 예측이 이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인베리언트 러닝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ILI 데이터셋에서는 이 제한 연구를 적용했을 때 개선 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심각한 그 OOD 분포 변화가 존재했던 테스트 데이터로 인함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이 해당 테이블을 보시면 기존의 시계열 예측 분야의 디스트리뷰 시프트 보정을 위한 모델들과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한 방법론들과 이 제한 연구를 비교를 하고 있고, 이 최종 임프루브먼트에 해당하는 로우에서는 이 각 데이터셋 그리고 지표에 대해 최고 성능을 낸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상대적인 개선율을 리포팅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실험을 통해서 이 크게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제한 연구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기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메소드를 기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완화를 위한 이 방법론들을 MSE와 MAE 각각에서 평균적으로 10%, 5.5% 이상으로 개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서로게이트 로스가 단순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이 RevIN이나 이 논스테이셔너리 트랜스포머 같은 방법론들로는 이 대체가 불가능하여 이 관찰되지 않은 코어한 코베리어트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일반 OOD 방법론들에 대한 이 실험 결과인데, 이 일반 OOD 방법론들은 이제 성능이 크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인베리언트 러닝을 별다른 조정 없이 이 시계열 예측 태스크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이 부적절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 연구에서의 각 모듈이나 로스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실험 내용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Y sufficiency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서로게이트 로스 펑션을 제거한 경우, 그리고 환경 추론을 위한 TEI 모듈을 제거한 경우, 이 해당 경우에서는 이 전체 환경수를 1로 설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TI 모듈에서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접근법을 제거한 경우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서 크게 이 두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먼저 이 Y sufficiency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서로게이트 로스 펑션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성능이 가장 크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계열 예측 분야에 인베리언트 러닝을 적용할 때 이 관측되지 않은 코베리어트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실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TI 모듈을 제거했을 때는 이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접근법을 제거했을 때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시계열 데이터의 인접성 구조를 보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추론이 정말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실험 결과입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환경 추론을 통한 방법론을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저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에 제안 연구에서는 이 추론된 환경의 합리성을 보이기 위해 이 ILI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데이터셋의 구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 구간의 컨트리뷰션을 시각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구간은 먼저 여름, 그리고 겨울, 그리고 이제 H1, N1, 09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시각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H1, N1, 09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동안 유행했던 어떤 독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전체 엔바이러먼트 수는 2로 설정을 하고 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시각화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공중보건의 관점으로 비교했을 때 추론된 환경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환경 1과 이 환경 2의 주요한 구성 요소는 이 겨울과 여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독감과 같은 계절성 질환이 겨울 동안 유행하고 여름 이전에 종료된다는 점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로는 H1, N1, 09이라는 이제 발생한 기간이 이 환경 1에서 환경 2보다 더 많은 기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H1N1, 이 09 시기가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 시기가 이제 겨울은 아니지만, 이때 이 시기에 이제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 겨울 시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독감 기간 동안의 질병 양상이 이 겨울철의 독감 시즌과 비슷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제안 연구가 이 리얼 월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의미 있는 환경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장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 변화를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로 재정의하고, 이를 인베런츠 러닝이라는 기법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베런츠 러닝이란 여러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예측 규칙을 학습함으로써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베런츠 러닝은 이 아래와 같은 이 두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이 인베런츠 러닝이 가정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들이 적용될 수 없어서 이 시계열 데이터에 그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가상의 디터미니스틱하게 예측 가능한 Y 서피션스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시계열 예측에서도 인베런츠 러닝이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안 연구에서는 시계열 예측에서도 효과적으로 인베런츠 러닝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모듈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블 디컴포지션 컴포넌트에서는 관측된 Y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Y 서피션스를 근사를 해주고 있고, 타임 시리즈 엔바이러먼트 인퍼런스 모듈에서는 기학습된 모델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템포럴 엔바이러먼트를 추론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시리즈 인베리언트 러닝 모듈에서는 이전 과정을 통해서 추론된 엔바이러먼트를 바탕으로 기학습된 모델로 하여금 다시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논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